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5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꼭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였고 결과적으로 극장에서 보기를 정말 잘했다 싶은 영화였는데요. 바로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였습니다. 최근에 워낙 화제작이기도 하죠.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등을 포함해서 200개가 넘는 상을 휩쓸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원작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책이 바로 그 영화의 원작인 제시카 브루더의 노마드랜드입니다. 영화의 원작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소설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책은 논픽션이에요. 영화 노매드랜드의 프로듀서이자 주연 배우인 엄청난 배우죠.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이 책을 읽고서 영화화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판권을 확보해서 클로이 자오라는 중국계 미국인 감독과 함께 영화를 만들게 되었어요.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올리브 키터리지 드라마를 보신 분들에게 아마 익숙할 테고 영화 3빌보드의 그 엄청난 어머니 역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멋진 배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분이 자기가 직접 영화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야기가 뭘까라는 그 궁금증이 먼저 들었던 작품입니다.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봤는데 어떤 순서로 보느냐에 따라 감상이 굉장히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쪽을 먼저 봤든 간에 다른 한쪽도 꼭 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영화며 책이며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각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잘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골자는 같아요. 일단 이 작품은 저널리스트인 제시카 브루더가 2014년에 하퍼스 매거진에 글을 하나 실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은퇴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미국의 은퇴 이후의 노년층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좀 파헤쳤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깊이 있는 취재를 하고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2만 킬로 넘는 거리를 오가며 완성한 작품이 이 책 노마드랜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만 킬로라는 그 거리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노마드랜드의 노마드, 그러니까 어딘가 정주하지 않고 이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뜻하겠죠. 이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마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낭만적으로 그릴 법한 일종의 캠핑족 느낌에 가까운 뭔가 속세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고 어딘가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낭만적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 이제 그런 노마드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은퇴를 한 이후의 나이대의 미국의 노년층 가운데 2007년, 2008년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이제 파산하고 그 이후에 집을 버리고 그 대출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버리고 여기저기 미국 전역을 떠돌면서 낡은 밴이나 트레일러를 자신의 집으로 꾸미고 연명하는 그런 미국의 노년층이 이 책이 말하는 노마드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노년층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사회의 저소득층이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이를 먹고 자신의 어떤 전문성 없이 취약계층으로 계속 살아오다가 결국 나이를 먹은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또 그렇지 않은 게 이들이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웠고 일할 만큼 일했고 자신의 전문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들이 그 경제 대위기 이후에 정말 빠르게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못했던 몸을 쓰는 일이라든가 굉장히 저임금의 노동으로 내몰리게 된, 그래서
나이를 아주 많이 먹었지만 완전히 다르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배우고 설계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것이 읽는 내내 굉장히 위기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남의 얘기처럼 읽기가 훨씬 더 어렵기도 하죠. 이 제시카 브루더가 그런 노마드들을 수백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특히 그 중에 64살의 여성인 린다 메이라는 사람을 어떤 이 책의 중심 인물처럼 내세워서 린다 메이의 삶을 따라가는 것으로 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시카 브루더가 린다 메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책의 굉장히 초반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린다의 이야기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며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몇몇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64살 여성이 결국 가진 집도 영구적으로 머무를 장소도 없는 처지에 놓이고 살아남기 위해 앞날을 알 수 없는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게 되는지를, 해발 2km에 이르는 높다란 산림지대에서 오락가락하는 눈과 함께 또 어쩌면 퓨마들과도 함께 소형 트레일러에 살면서 변덕을 부려 근무 시간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그를 해고해 버릴지도 모르는 고용주들의 뜻대로 화장실을 문질러 닦으며 살게 되는지를, 그런 사람에게 미래란 어떤 그림일까? 그러면 이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일단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고 대부분은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일이죠. 60대, 70대, 80대까지 그런 노년층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에게 일을 주는 기업들 가운데 아주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여러분 아시듯이 워낙에 큰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그곳에서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직전에 엄청난 물량의 주문이 오고 그걸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런 노마드들을 단기 고용을 해서 쓰고 해고하는 그런 일이 매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은 아니죠.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존에서 이런 노년층을 굳이 고용해서 단기로나마 쓰는 이유는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용해서 잠시 쓰고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몰리는 그 시기에 그 노마드들이 자신의 밴이나 트레일러를 주차할 만한 큰 부지를 확보해서 이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사용해 쓰는 거죠. 그 배송될 물건들을 포장하고 바코드를 스캔하고 여기저기 이동시키고 하는 단순한 일을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주간,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매일매일 하프 마라톤 거리 정도를 걸어야만 하고 그리고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단순 반복 동작을 계속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노년층들의 신체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었는데 그 아마존 물류창고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가 자동 판매기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존 같은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큰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 말고도 이 사람들이 단기간 일을 하고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 한 푼 한 푼의 임금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든다거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원한다거나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평생을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쓰는 것과 그렇게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무섭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노년층 노마드들을 단기 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고발하는 작품이냐? 이제 또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내몰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유대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를 도와가면서 새로운 자신이 내몰렸지만 어쨌건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삶을 새롭게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 가는지, 그런 모종의 연대의식과 또 섣불리 말하기는 못하지만 희망에 가까운 무언가 빛이 새어들고 있는 그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을 향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두운 내용만 반복돼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부채의식이나 불편함만 갖게 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영화 노매드랜드는 책의 이런 어두운 면은 그래도 많이 거두고 훨씬 더 서정적인 톤으로 바꾼 작품이에요. 일단은 이 책에 등장하는 제시카 브루더가 따라다닌 린다 메이라는 여성이 실제로 영화 노매드랜드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린다 메이를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연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노마드들이 실제 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본인 자신으로 나옵니다. 그 점이 그 영화의 너무나 좀 특별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자기가 생활하고 있었던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배우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린다 메이도 실제 린다 메이가 나오고요. 그럼 영화에서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누구를 연기하느냐? 이런 제시카 브루더가 만난 책 속의 다양한 노마드들의 요소들을 조금씩 가지고 온 어떤 가상인물, 펀이라는 이름의 가상인물을 연기를 해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 펀의 눈으로 본 노마드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펀이라는 인물은 영화에서 이제 남편을 잃고 자신도 집을 떠나서 이제 막 노마드의 삶을 시작하게 된 초짜 노마드 여성으로 나옵니다. 남편과 본인이 평생을 바쳐서 일을 했던 회사가 아예 문을 닫고 그 회사를 중심으로 설계된 그 마을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우편번호가 사라진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편번호까지 사라진 자신의 평생이 있었던 이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노마드 여성으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나옵니다. 영화는 그 여성 노마드인 펀이 자신이 살던 엠파이어를 떠나서 1년간 길 위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잠깐 엠파이어에 들러보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끝이 나는데요. 영화에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은데 영화를 본 직후에는 미국의 굉장히 광활한 그 대륙의 풍경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 광활하고 압도적인 풍경 속에 작은 밴을 끌고 한 여성이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뒷모습으로 탈탈탈탈 운전해서 가는 장면,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영화를 봤을 때는 쓱 지나쳤지만 그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나오는 장면이라 스포일러랄 것도 없는데요. 펀이라는 여성이 그 자신의 밴을 끌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길이라고 해봤자 아무도 없고 차도 없고 건물도 없고 눈이 쌓인 대지인데 거기서 급하게 노상방뇨를 하고 다시 차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차에 아직 화장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마련해서 출발했지만 차에서 그런 식으로 볼일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노상방뇨가 쉬운 것도 아니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급하게 볼일을 보고 서둘러 떠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영화 중반부쯤에는 이제 차에서 볼일을 보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처음에 그 장면과 아주 많이 대조적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모습으로 이제 한 번 더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런 노마드들이 하는 갖가지 일들의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고 말씀드렸던 아마존 물류 창고의 모습도 나와요. 그 규모에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서 책을 읽으니까 그 디테일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 선택한 장면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한 번 더 누군가 결정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책에 비해서는
많은 것이 생략이 되고 많은 것이 실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영화는 훨씬 더 이제 그들 사이의 연대라든가 그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돕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노마드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자유로움이나 해방감이 없지 않거든요. 평생을 집을 구하는 일, 그 대출금을 갚는 일, 회사 시스템 안에서 노동하는 일, 그런 것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고 새로운 곳을 떠돌면서 또 새로운 풍경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데서 얻는 정주할 때는 몰랐던 새로운 인생의 가치들을 분명히 발견하는데, 영화에서는 그 대목에 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만 봤을 때는 그들의 떠돌이 인생이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분명히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리고 일견 만족스러워 보이는 듯한 대목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영화를 보고 책을 봤더니 그 반대쪽 어두운 면의 디테일들을 조금 더 채워갈 수 있었어요.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놀랄 텐데, 책 속에서 만났던 린다 메이를 실제 영화 속에서 실제 린다 메이를 만날 수 있어서 아마 놀랄 것 같고, 그리고 책으로만 봤을 때는 잘 그려지지 않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미국의 광활한 대자연들, 그런 풍경들, 넓고 곧게 뻗은 길들, 그런 시각적인 디테일을 채우는데 영화가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건 이 두 작품, 영화와 책이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영화도 책도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서문의 첫 문장인데요.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그들은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다. 제가 노마드랜드 영화를 보고 그 다음날 책을 읽고 또 그 다음날 읽은 책인데요. 이렇게 저는 순서대로 봤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루리 작가님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긴긴 밤입니다. 그림이 너무 예쁘죠? 이 책 보신 분들은 아마 이 표지만 보시고도 울컥할 텐데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게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뭐 중간중간 그림도 있고 한 120쪽 남짓 되는 책을 읽고서 이렇게 많이 울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이고, 제가 작년에 시와 산책 추천하면서 많은 말을 덧붙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 설명에 부합하는 책이 이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코뿔소랑 펭귄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코뿔소는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들과 함께 자란 코뿔소입니다. 실제로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게 뭐 태국 등등에 있죠. 그래서 낙오되거나 무리해서 낙오되거나 뭐 같이 살던 가족들이 뭐 총살되거나 등등 해서 낙오된 어린 코끼리들, 혹은 다 컸지만 다쳐서 낙오된 코끼리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코끼리 고아원이 실제로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들에게 의해 자란 코뿔소예요. 그리고 이 펭귄은 버려진 알이었습니다. 누가 버린 채 그대로 갔으면은 부화되지도 못하고 죽었을 텐데, 다른 펭귄들이 거두어서 그렇게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펭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려나고 무리해서 소외되었던, 하지만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태어나고 클 수 있었던 두 존재가 어떤 식으로 만나서 같이 어떤 여정을 떠나는 그런 우정과 동반과 여정의 그림책입니다. 뒷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 바위 코뿔소와 코뿔소 품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 그땐 기적인 줄 몰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우리에게 서로밖에 없다는 게. 코끼리들과 함께 살던 노든이라는 코뿔소가 이제 코끼리들과의 삶 말고 자신의 삶을, 코뿔소로서의 삶을 살기로 한 그 대목에서 같이 살던 코끼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 우리 앞에 훌륭한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네.
하지만 그는 코뿔소이기도 하지. 훌륭한 코끼리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군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잘 보내줘요. 때가 오면 또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코뿔소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펭귄이 코뿔소와 함께 여정을 떠났는데 이제 이 펭귄에게도 자신의 펭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때는 이 코뿔소, 이 노든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가 내 바다야. 나도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너는 네 바다를 찾아가야지. 그럼 나 코뿔소로 살게요. 내 부리를 봐요. 꼭 코뿔같이 생겼잖아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이리 와, 안아줄게. 오늘 밤은 길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펭귄이 자신이 펭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보내주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긴긴 밤이라는 제목이 그냥 제목으로만 봤을 땐 참 예쁘고 낭만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뜻인지를 읽으며 알게 되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거는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아끼도록 하겠고요. 글도 너무 좋지만 그림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림 톤 자체가 여기 펭귄 보이시죠? 채도가 막 높아서 화려한 그림이 아니에요. 진짜 그림이 너무 예쁘고 이 루리 작가님이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라는 그림책으로 황금도깨비상 그 비룡소 출판사 비룡소에서 주관하는 황금도깨비상 그림책 부문을 수상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글도 굉장히 좋아서 읽는 내내 눈물 펑펑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글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림만 몇 페이지가 이어지는데 이제 다 보고 그 그림을 음미할 때 느껴지는 감동이 진짜 막 마음이 너무 벅차가지고 눈물 펑 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하든 책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읽든 그런 것과 정말 무관하게 누구에게든 권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선물하기에도 좋고 내가 읽기에도 좋고 혼자 읽어도 좋고 여럿이 같이 읽어도 좋을 그런 책이에요. 첫 문장 읽어볼까요? 코뿔소 노든의 말년은 극진한 대우를 받는 왕에 가까웠다. 이어지는 것은 하지만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이렇게 이어져요. 이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로 보이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 화자인 나가 누구지를 중간에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제 그때도 확 벅차오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긴긴 밤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가지고 온 책은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의 산문집입니다. 글쓰기에 대하여 라는 산문집이고요. 이 책은 6번의 강연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그런 작품집입니다. 글쓰기에 대하여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작법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실제로 작법서보다는 작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자와 협상하기가 이 책의 원래의 원서의 원제였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글쓰기에 대하여였는데 한국에서 번역해 낼 때는 죽은 자와 협상하기라는 제목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글쓰기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제목으로 삼아서 이번에 출간을 했어요. 마거릿 애트우드는 워낙 유명한 작가죠. 시녀 이야기나 증언들 같은 작품들 많이 읽으셨을 거고 캐나다의 작가입니다. 노벨상 발표 시기가 되면은 유력 후보 이름으로 늘 거론이 되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글쓰기 자체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읽으시는 것보다는 작가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작품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그 영감을 받는가 하는 내용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6개의 강의를 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문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니고 일반 대중 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전혀 높지도 않고 정말 재밌게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입말을 거의 그대로 살려서 옮겼기 때문에 실제로 좀 강의를 듣는 기분도 들고요. 우리가 마거릿 애트우드 같은 어떤 세계적인 대작가의 강의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 기회가 사실상 없는데 책으로나마 그것을 대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읽는 내내 좀 있습니다. 이 책이 원서는 2002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마거릿 애트우드는 등단한 지 40년 정도가 된 때였습니다. 2000년에 부커상을 수상하고 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부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앰프슨 강의라고 해서 윌리엄 앰프슨이라는 문학 비평가의 이름을 딴 강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6회짜리 강의를 마거릿 애트우드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거릿 애트우드가 2년간 준비를 해서 그 6회 강연을 소화를 했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든 게 이 책이에요. 6번 강의의 제목들을 읽어드릴게요. 이 제목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1장의 제목, 길찾기. 넌 네가 뭐라고 생각하니? 되게 재밌죠? 넌 네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 제목이 앨리스 먼로 작품 제목에서 따온 거더라고요. 한국에는 거지소녀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는데 그 작품의 원래 제목이 너는 도대체 네가 뭐라고 생각하니? 였습니다. 작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작가가 되었나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고요. 2장은 이중성, 지킬의 손, 하이드의 손, 그리고 모호한 이중성, 왜 항상 둘로 나뉘는가. 3장은 헌신, 위대한 팬의 신, 아폴론 대 마몬, 작가가 숭배해야 하는 재단은 어디일까. 여기 이제 상업출판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장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제목이 있고 제가 읽어드린 하단에 텍스트가 이어져 있는데요. 아마 원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장, 유혹, 프로스퍼로, 오즈의 마법사, 메피스토와 그 무리들, 누가 지팡이를 휘두르고 줄을 조종하고 악마의 책에 사인을 하는가. 그리고 5장은 성찬식, 무명인에서 무명인으로, 영원한 삼각관계, 작가, 독자, 그리고 매개체로서의 책, 이 내용을 이제 5장에서 다룹니다. 마지막 6장은 하강, 죽은 자와 협상하기, 누가 왜 지하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걸까. 읽다 보면 마거릿 애트우드가 이제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자신이 독자로서의 삶도 살 거 아니에요. 독자로서 읽어왔던 작품들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이나 그런 작품들의 소개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읽고 싶어지는 책이 되게 많아지는, 궁금해지는 작가들이 많아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글쓰기에 대하여. 작가가 된다는 것에 관한 6번의 강의. 네, 여러분 5월 참 아름다운 날들이 이어질 텐데요. 자연 속에서 기운도 많이 얻으시고 그리고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